혹시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상하게 철학이나 심리학 같은 분야에 자꾸 눈길이 가신다면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이 자료에 꼭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취향이 고급스러워져서가 아니고요. 어쩌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중반기에 찾아오는 그 미묘한 변화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의 핵심은요. 인생이라는 게임의 규칙이 어느 순간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20대 때 나를 빛나게 했던 그 모든 무기들 있잖아요. 30대부터는 갑자기 녹슬어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어야 하는가. 이건 단순한 교양 쌓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 청취자분께서 느끼고 계실지도 모를 그 막연한 불안감, 그 공허함의 정체를 이해하는 데 좋은 실마리가 될 겁니다. 전쟁터의 규칙이 바뀌었다. 와, 이 비유가 정말 강렬하게 와닿는데요. 네. 20대까지의 전쟁터는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이었다고 해요.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외모나 지치지 않는 체력, 심지어는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패기, 이런 것들이 그냥 힘이 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랬죠. 시스템 자체가 젊음의 그 무대뽀 정신에 굉장히 관대했어요. 맞아요. 밤새 일하고 다음날 멀쩡하게 나타나는 체력,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고 다시 들이대는 맷집 같은 것들요. 네. 사실 그게 다 실수투성일 수 있는데도 사회가 어느 정도 용납해주고 오히려 그 열정을 높이 사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땐 그게 정말 통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때는 이틀 밤 세우는 게 무슨 훈장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다음날 병가를 내야 할 텐데 말이죠. 큰일 나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30대부터 이 게임의 규칙이 아주 냉혹하게 변한다고 지적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 거기에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가 바로 복잡성입니다. 관계만 봐도 그렇죠. 20대엔 선배, 후배, 동기 정도였다면 이제는 상사, 부하, 협력사, 경쟁사, 고객까지 수십 개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힙니다. 조직 내의 미묘한 권력 다툼, 소위 말하는 정치는 훨씬 더 살벌해지고요. 무엇보다 책임의 무게가 달라져요. 내 실수 하나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팀 전체, 우리 가족 전체를 흔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깨닫는다고 하죠. 이제 체력전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사람을 읽고 판을 읽는 심리전이구나. 네. 이게 바로 바깥으로만 향했던 시선을 처음으로 자기 내면으로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라는 겁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 본능적으로 깨닫는다는 표현이 정말 핵심입니다. 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분명 나는 더 노련해졌는데 왜 결과는 예전만 못할까? 나보다 실력 없어 보이던 동료가 어떻게 저렇게 인정을 받을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기존의 성공 공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의 정의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직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그 새로운 전쟁터에서 필요한 새로운 무기는 대체 뭘까요? 여기서 자료는 흔히 좀 고리타분한 교양쯤으로 여겼던 인문학, 심리학, 철학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실전 무기라고 딱 잘라 말하거든요. 각 분야를 굉장히 구체적인 장비에 비유하는 점이 흥미롭죠. 첫째, 심리학은 상대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파악하게 해주는 레이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역사 같은 인문학은 지금 벌어지는 일의 전체적인 맥락과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게 해주는 망원경이 되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학.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의 중심을 잡아주는 닻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레이더로 주변을 살피고 망원경으로 멀리 보면서 닻으로 내 자리를 지킨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30대 이후의 복잡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스펙 쌓고 이력서 채울 생각만 했지 내 안에 닻을 만들 생각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이걸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니 정말 관점의 전환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기술이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술이라는 점입니다. 공격이 아니고요. 네. 심리학으로 상대를 읽는 건 그 사람을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그의 의도에 내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인문학으로 판사를 읽는 건 시류에 휩쓸려 가라앉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기 위함이고요. 철학으로 중심을 잡는 건 세상의 소음 때문에 내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 내면 탐구는 나 자신을 지키고 생존 확률을 높이려는 지극히 현실적인 노력인 셈이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삼성그룹 이병철 창업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용 회장에게 경영학이 아니라
아니라 동양사학과를 추천했다는 이야기요. 솔직히 좀 의아하지 않나요? 그룹 후계자한테 당장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역사를 배우라니 이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일까요?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의 여유 같은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엘리트 교육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이 자료는 그 본질에 집중합니다. 기업 경영이든 인생 경영이든 결국은 사람을 이해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일이라는 거죠. 단기적인 기술은 시대가 바뀌면 금방 낡아버리지만 인간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어쩌면 이병철 회장은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바다 그 자체를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바다 그 자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건 지위와 상관없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살아남기 위해 책을 편다는 말이 딱 맞는 거죠. 생존을 위한 무기로서의 인문학, 이 관점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거대한 공허와의 만남입니다. 20대에 그토록 원했던 것들 있잖아요. 좋은 차, 근사한 집,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이런 1차원적인 욕망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문득 이런 질문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거지? 20대 때는 사실 이런 질문을 할 겨를도 없었죠. 일단 살아남고 남들 가진 걸 나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니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길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이게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인가 하는. 그 공허함의 정체를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뇌는 금방 자극에 익숙해져서 더 크고 새로운 자극을 원하게 되거든요. 결국 아무리 비싼 걸 사도 근본적인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쳇바퀴 위에서 계속 달리기만 하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료가 지적하는 공허함이 바로 이것과 맞닿아 있죠. 그리고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의 구멍은 더 비싼 차나 더 좋은 시계 같은 외부의 것들로는 절대 채울 수 없다고요. 절대 안 되죠. 오히려 그런 걸로 채우려고 발버둥 칠수록 내면의 구멍은 더 깊어질 뿐이라고 경고하죠. 결국 이 거대한 공허함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면을 들여다봤다면 두 번째는 의미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30대 이후의 삶은 두 개의 전환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인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30대 이전의 삶을 생존을 위한 투쟁, 그 이후의 삶을 의미를 찾기 위한 여정이라고 명쾌하게 요약합니다.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요즘 들어 물질적인 성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더 마음이 쓰이고 예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인문학 책에 자꾸 손이 간다면 그건 결코 당신이 혼란에 빠졌거나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당신이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흔히 말하는 중년의 위기가 아니라 중년의 각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본질적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마치 이 모든 논의를 위한 결론처럼 느껴졌어요. 만약 당신이 지금 보이지 않는 가치에 눈을 떴다면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다. 이 한 문장이 지금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얼마나 큰 격려와 확신으로 바꿔주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지,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하는지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만큼은 아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요. 오늘 이야기는 30대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진행됐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연 이 내면으로의 전환은 특정 나이에만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나이와 상관없이 특정한 경험과 성찰의 깊이에 도달했을 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인 과정일까요? 어쩌면 중요한 것은 언제라는 시점이 아니라 내면에서 이제는 다른 무기가 필요하다. 혹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그 부름이 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